압력에 대해서 알아봤고 거기 그러면 뭐가 살 수 있어? 그렇게 깊은 곳에?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코너 속에 코너! 알아보겠습니다. 안도팔 도팔 아 재수없다. 옆에서 봐야 돼. 이분한 거야 대체. 이분 바빠. 아 그래서 우선 이제 아 졸라 꿋꿋이 해. 제가 알아온 것은 심해생물에 관해서입니다. 네. 우선 이제 제가 이 심해생물에 대해서 자료를 터졌다. 그만 웃으세요. 아, 이 모양이 자꾸 생각나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 장호재님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참조할 내용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블로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일단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바다 깊이를 따져서 구분을 해서 이제 생물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깊이는 전체적으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가 이제 표해수층, 두 번째가 중심해, 세 번째가 점심 해수층, 점심? 네. 딱 조가이네. 네 번째가 심해저, 마지막으로 초심해저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표해수층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바다예요. 이제 햇빛이 이제 충분히 들어가는 깊이고요. 보통 이제 바다 생물의 한 90% 정도가 여기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지구상에서 발견한 생물이 20%라 그랬나? 네, 그 여태껏? 20%도 거의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생물이 네. 지구상에 20%밖에 발견 안 한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심해 생물도 엄청 많다고 해요. 그렇지. 네, 근데 그 중에 확인된 게 얼마 안 된다고 그렇지, 하더라고요. 그렇지. 1%? 1%인가?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해입니다. 여기는 강대리님이 중간에 조금 이야기했는데요. 대륙붕 사면의 해저를 말합니다. 이게 수심이 보통 200에서 1000m 사이에 있는 지대이고요. 보통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심해라고 하면 200m 이하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진짜 심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곳입니다. 중심해가. 이 지대에 이제 사는 좀 특이한 생물로는 향유고래인. 향유고래. 네. 길이가 보통 한 20m 정도 되고요. 오. 네. 고래. 체중은 60톤. 60톤. 되게 이제 표해수층에 사는 동물이긴 한데요. 이제 종종 1000m 아래까지 내려간대요. 왜냐면 이제 그 중심에 내려가는 이유가 거기에 이제 아까 대왕어 오징어나 이제 콜로살 오징어가 대부분 중심해 쪽에 살고 있대요. 그거 먹으려고 이제 네, 걸로 그거 가는 먹으려고 네,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향유고래라고 불리는 이유가 몸에서 생기는 용연향이라는 지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향수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된대요.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얘 이름을 향유고래라고 하고요. 향. 원래는 예전엔 더 컸대요, 크기가. 근데 과거에 이게 향수를 만든다고 너무 많이 폭염을 해서 지금은 크기가 많이 작아진 상태래요. 폭염. 네. 보통 이제 그래서 고래 잡는다. 네, 그래서 고래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이한 물고기로 블롭핏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롭. 네, 블롭. 아까 잠깐 네. 얘기했지. 못생겼네. 네, 엄청 못생긴 거죠. 2013년 9월에 영국에서 못생긴 동물 보호 협회라는 데가 있대요. 그치, 보호해야지. 네, 네. 못생긴 동물 보호 협회. 여기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 1위로 1위. 아 진짜? 네, 얘를 뽑았대요. 어떻게 생겼는데? 약간 아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예? 애랑 비슷한데? 아기. 아기 말고. 아, 한 600m에서 1200m의 깊이에서 살는 이제 물고기이고요. 비늘이 없어요. 다 이제 몸이 젤라틴 성분의 특이한 그 물질들로 젤라틴? 네 몸이 구성되어 있고요. 미끌미끌해 막. 네, 밀도가 물보다 낮아서 힘을 안 들이고 그 헤엄을 친대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몸만 흔들어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유하는 거, 부유. 네, 맞아요. 거의 떠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물보다 가벼우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점심 해수충.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원래 점심의 수충일 수도 있어요. 이
어떡하냐, 진짜 못생겼다. 네, 진짜 못생겼어요. 아 얘야? 네,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아니, 좀 안도팔 비슷한 거 같은데. 무슨 이게 뜨긴 뜨어. 되게 무겁게 생겼는데? 아니에요, 문어를 밀도가 문어를 그러니까 엄청 청취자분들한테 설명드리자면 그 떡 있잖아, 떡. 그거를 땅에 패댕겨 친 거. 패댕겨 치는 거 같이 생겼어. 찰떡을 탁 어. 던져놓은 듯한. 핑크색이야. 약간 그래요. 네. 자, 그다음. 예,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면 네. 세 번째가 이제 점심 해수충이고요. 그 보통 이제 심해 중층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답니다. 네. 여기가 이제 1000m에서 3000m 지대에 위치하고요. 보통 수심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물들이 일정한 수심에 사는 생물이 적은 편이래요. 이쪽 지대에는. 그리고 여기 사는 생물들의 특징은 이제 발광기가 사용되어서 눈이 발달된 종과 발달되지 않은 종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태화돼 있지 눈이. 네네네. 그리고 수온이 한 4도에서 10도 정도 되는 지대라고 하고요. 엄청 추운 거네. 네. 그 청취자분들이 온도에 대해서 또 이제 개념을 알려면은 영상이라 그러면 다 따뜻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아까 몇 도? 4도에서 10도. 영상 4도 10도면 진짜 추운 거야. 그쵸. 우리 에어컨 그냥 영상 18도만 해놔도 춥잖아. 네,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어. 이곳에 사는 이제 대표적인 생물로는 심해 아귀가 있습니다. 아, 네. 흔히 이제 심해어라고 검색하면 자주 볼 수 있는 나타나요. 생물이에요. 그 그- 에얼리언처럼 생기네? 네, 머리에 머리에 이제 등 달리네. 네, 등 같은 거 달려 있는 아기 있잖아요. 이거 그거 미끼 미끼 유도하는 네, 거. 네. 이거 찾아봤는데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이 특징으로 말씀드리면 앙컷과 수컷의 생김새가 좀 차이가 있고요. 그 수컷이 앙컷보다 한 10배 정도 작답니다. 아, 그 새끼? 네. 그 새끼 알아. 그리고 크기가 수컷의 크기가 그래, 졸라 커. 아, 작아. 아니 작아요. 어. 2에서 4cm밖에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사진으로 보잖아. 그럼 되게 무섭고 크게 생겼는데 손바닥에 딱 얹어놓잖아. 엄청 진짜 조그매. 그래서 이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은 그 수컷을 처음 발견했을 때 아예 다른 종인 줄 알았대요. 너무 작아서. 맞지, 그럴만하겠다. 예, 예. 그리고 그 앙컷에 이제 꽁무니에 이제 붙어 있거든요. 기생해. 네. 그래서 그냥 다른 종인 줄 알았는데 그 붙어 있는 걸 보고 아 얘가 이제 같은 네, 수컷이구나라고 알았대요. 그 보통 이제 수컷이 앙컷에 비해 작은 이유가 심해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짝찾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한 번 앙컷을 발견하면 안 떨어지는구나. 네,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앙컷에 눌러 붙어가지고 대한민국 상황이랑 별다를 바가 네. 없는데 남초 현상이 심해갖고. 앙컷의 그 배에 있는 지느러미 부분을 뜯어 먹는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기 피부를 합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 피부를 통해서 혈관이 연결이 된대요. 와. 자웅동체 되는 거야 거의. 네네 맞아요. 그래서 평생 앙컷의 영양분을 빼먹으면서 기생해서 살아간다고 이 합니다. 새끼가 진짜 괜찮은 놈이야 그거. 더 특이한 거는 기둥서방이야 나중에는 기둥서방. 이놈이 내장이랑 기타 장기들이 다 태화가 된대요. 그리고 오롯이 남는 건 하나, 고추. 성기능만 남는 거죠. 참 번식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되게- 심해 아기들은 그 발광기가 있긴 한데 그거 말고도 온몸에 촉수가 달려 있어요. 앙컷들은. 그래서 그 촉수로 이제 근처에 지나가는 생물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유인해가지고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심해 아귀. 네, 심해 아기. 그 어떻게 생겼냐면 그 생선 우리 자르는 칼 있잖아. 그 생선 꽝 내려치는 칼 그렇게 네, 생겼어. 맞아요. 옆모습이. 아, 네 번째가 심해 저대입니다. 심해 저대는 바다의 밑바닥을 일컫는 말이고요. 대양의 모든 대양의 바닥을 심해저라고 합니다. 대양. 네, 그 모대양. 태평양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바닥을 심해저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심이 3,000에서 6,000 정도 되고요. 여기에 오면 거의 어류가 발광기가 없어요. 아까 전에 위에 뭐 달려 있는 것들이 오히려 있다고 있어야 했잖아요. 되는 거 아니야? 더 아니요. 어딘데? 갈수록 발광기가 없어진다. 아, 그래? 네네. 왜냐면 눈이 어차피 태화된대요. 응. 물고기들이. 응. 그러니까 이게 달려 있어봤자 유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너는 뭐가 있어? 소리나 그래서
감각만 있겠지. 얘네들은 엄청난 미세한 움직임에도 감지를 다 한대요. 아, 네네. 피부로 감지하는구나. 네, 눈보다 다른 감각들이 훨씬 발달되어 있대요. 오감. 네네. 그러면 외형이 물렁하고 매끄럽고 막 이런 게 그럴 수 네, 있겠다. 네, 네. 민감하게 감지. 그래서 비닐 같은 것도 없는 거죠. 음. 내려갈수록. 네. 그래서 이지대에서 사는 생물 중에 좀 특이하다고 하면 덤보 문어라는 게 있습니다. 덤보. 네. 왜 이름이 덤보 문어냐? 이 디즈니 캐릭터에 보면 아기 코끼리 덤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똑같이 생겼어요. 몰라 뭔지.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아기 코끼리 덤보. 네. 뒤로 날아다니는 애 있어요. 네. 아, 그 얘가 사는 데가 이제 1000m에서 5000m 사이에 심해에서 살고 있고요. 꽤 깊은 데서네. 네. 특이하게 일반 문어와는 달리 다리 사이에 망토 같은 막이 있어요. 아, 그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개구리 발가락에 보면 이렇게 막들이 있잖아요. 물갈퀴. 네, 물갈퀴처럼. 그런 막들이 문어 다리 사이에도 있어요. 아, 얘네는 아예 그 열가를 쫙 해서 올라가니까. 네네. 아, 8개의 다리로. 네네. 그리고 특이한 게 털이 있어요. 아, 털도 있어. 네. 털이 그러면은 있어야지 민감하게 받아야 돼. 그렇지. 그럼 오징어 종류는 안 살아? 오징어도 있긴 한데 음.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좀 특이하게 생긴 것들만 이제 설명드리고 싶어서 얘를 찝어왔고요. 오징어 발이 몇 개인지 아냐? 10개 아니에요? 두 개. 10개? 응? 10개 아니에요? 8개. 8개고 앞에 있는 건 또 앞에 다른 긴 거 있지. 네. 그건 손이래. 아. 촉수. 얘는 먹물을 못 뿜는데요. 왜? 먹물이 없나 봐요. 심해에 사는데 굳이 먹물이 필요 없는 거죠. 맞아. 아, 아무것도 안 이게 보이는데. 위장형인데. 어차피 위장령이잖아요. 근데 눈이 다 태워져 있기 때문에 먹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네. 근데 그거 알아? 그 바다 속에서 문어 보기 되게 힘든 거 알아? 문어가 진짜 똑똑하다며. 응. 문어가 카멜레온처럼 변색한단 말이야. 그쵸. 바위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모른대. 모르죠. 그리고 모르죠. 문어 비싸. 비싸. 맞아, 힘든 비싸. 만큼. 얘는 크기가 커요. 아, 커? 1.5m에서 4m. 와. 1.5m? 네. 어메. 놓기만 하네? 이렇게 디스가 들어올 줄이야. 다 당황했어. 그래서? 네. 사실입니다. 그 여기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그 심해는 보통 생물들이 많이 안 살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기압을 많이 받아서 네. 그런가 이 새끼가? 키가 조금 머리도 큰 거 보면 그래서 근데 살기 힘들겠어. 최근에 이제 최근에 여러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난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 수가 아마 1천 마리에서 1억 종까지 나올 거라고 1억 종. 1억 종까지 응. 라고 이제 추측들을 하고 있고요. 연구 결과로. 어머. 근데 현재까지 발견된 종수는 150만 종이랍니다. 많이 했네 그래도. 네. 근데 아직 안 밝혀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1억 종까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150만이면 엄청 그러면 적은 거죠. 진짜 뭐가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네네. 진짜 우리 같은 사람처럼 생긴 게 아감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있어. 해저 맞아요. 바닥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모르는 거 진짜. 인어공주가 있을 수도 있고 진짜. 그리고 이 심해 저대에는 열수분출공, 이게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열수분출공이라는 게 있어요. 열수분 출공. 네네. 이게 뭐냐면 이 지대에 가면 이제 화산지대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겠지. 네, 그래서 거기 화산이 실제로 올라와요. 그 용암 같은 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 화학 물질들이 막 나와요. 그 쉽게 이야기하면 그 황산, 네, 황산 같은 게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생물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아, 환경이 아예 다르구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뿜어져 나오는 물은 그 450도가 넘으면서 수압 때문에 기화가 돼야 되는데 기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압력이 네. 누르는 힘이 네, 세서 못 수압이 올라가는구나. 세니까. 그리고 근처에는 수온이 100도가 다 넘어간대요. 음, 근데 여기에 생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엄청 대단한 거죠. 그 중에 이제 심해관 벌레라고 몸 길이가 2.5m이고 이제 굵기가 팔뚝만한 생물이 있대요. 2.5에 팔뚝만 하다. 뱀이네 네. 거의 뱀. 네. 여기에서 나온 이제 열수분 출공에서 나오는 황을 먹고 사는 세균 먹고 살아간답니다. 아, 네, 대단하죠. 이거 말고 폼베이 벌레라는 것도 있는데요.
폼베이 벌레? 네. 설마 그 도시 폼베이 따서 네, 폼베이 맞아요. 벌레요? 네. 그걸 설명해 드릴 건데 왜 이름이 폼베이냐? 얘가 이제 화산이 분출되는 곳에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 바다 밑에. 그 폼베이가 화산이 그 터지면서 이제 없어진 도시잖아요. 그래서 폼베이 벌레라고 하고요. 크기는 한 13c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얘가 뜨거운 물에서도 멀쩡하게 살아있대요. 꽤 크네. 바퀴벌레만 하네. 네. 100도, 120도 정도 되는 물에서도 산대요. 그 쉽게 설명하면 끓는 물에서도 죽지 않는 거죠. 100도에서 네. 200도에서도 살아? 네. 아니요. 120도. 압력밥솥에서 산다는 거야? 네, 네. 와, 그러니까 달걀이랑 라면 끓일 때 이 벌레를 넣잖아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럼 살아있는 거죠. 참. 야, 바퀴벌레보다 대단한 놈이다. 네, 네. 엄청 대단해요. 너 바퀴벌레 머리 잘라도 사는 거 알지? 아유, 그럼요. 다리 다 뜯어도 살아요. 3개월 동안 살아있어, 머리 잘라도. 3개월? 응. 확실해? 왜 그러냐 하면은, 왜 죽냐 하면은, 먹을 그 입이 못 먹어서. 없어가지고 배고파 죽는 거야, 그냥. 이 머리가 잘려서 죽는 게 아니라 배고파서 죽는 거야. 오씨, 그럼 아예 구조가 신장이나 내장을 관장하는 신경이 다 배 아래 있다는, 머리 아래 있다는 거네. 그리고 알도 부화시키잖아, 죽었는데도. 맞아. 아유. 원래 근데 네. 이런 생물들은 네. 그게 100도에서 120도 사는 애들이면 100도 이하로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졸라 춥지. 위로는 절대 못 올라오게. 그럼 실온에서는 못 살지 않을까? 근데 그렇진 그건 않을 거예요. 모를 수도 있어. 네. 그렇진 얘네가 않을 살면 거예요. 밖으로 나갔겠지. 그래. 이 정도도 견딘다는 거니까 음. 거기 있는 위치가 다 100도가 아니에요. 아. 네, 그 인근만. 거기만. 네, 화산이 분출되는 그 인근만 100도가 넘는 거지. 그 옆에는 다 4도, 5도 막 이렇게 되는 곳이라서 충분히 살 수 있죠. 네. 얘네들이 그 몸에 털이 있는데 이 털에서 특별한 물질이 분배된대요. 이게 이제 열 내구성의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열에 잘 견딜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곳이 초심해저대. 여기가 이제 6,000m 이하이고요. 이거 제일 궁금해. 네네. 강 대리님이 그 해구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보통 해구는 해구끼리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 해구마다 종들이 좀 다르대요. 고유의 종들이 살고 있대요. 왜냐면 한참 들어가는 곳인데 얘네들이 이쪽 해구랑 이쪽 해구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다른 종이 살고 있다고 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도 여기에 속합니다. 제가 이걸 찾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죠. 여기서 이제 최고 특이한 생물, 어류, 엠블리스토 몹시스. 몹시스. 네. 몹쓸놈. 어류 중에 내가 진짜 나는 예상했어. 이걸 할 줄이야. 아니, 설마 이거 하겠어 했는데 형이 난리네. 안 진짜. 하길래 내가 했죠. 나 상상도 못했다. 아, 진짜로? 그래서 그 드립이야 뭐야? 얘가 어류 중에서는 현재 가장 깊은 곳에서 발견된 어류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데? 약간 도롱뇽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알 것 회색이고요. 같아. 아마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뭐라고? 귀엽게 생겼지? 엠블리스토 몹시스. 얘는 무려 7,600m의 깊은 해구에 살고 있고요. 일본에서 처음 발견됐대요. 그 후에 이제 여러 해구들에서 추가적으로 발견됐는데 각각 종들이 다 달랐다고 합니다. 예, 발견된 종은 이제 다른데 생김새가 다 비슷한 거죠. 결국에는 특징은 등 지느러미가 없고요. 얘 애완으로도 막 키우지 않아 이거? 이걸요? 응. 아니요. 아닌가? 못 길러요. 등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도 없고 꼬리 지느러미하고 배 지느러미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몸 전체에 근육이 없어서 흐물흐물하고요. 평소에서는 느리고 바닥 쪽에서만 기어다니기 때문에 그 유영하는 능력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근데 생각보다 민첩하대요. 그 깊은 바닷속에서도 이제 생각보다 빨리 수영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강 대리님이 이야기했듯이 7,600m 바닷속의 수압이 엄청나잖아요. 보통 이제 평방미터당 8,000톤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7,600m 정도로 들어가면 몇 톤? 8,000톤. 그러니까 이걸 그 1톤 트럭이 8,000개가 막 누르고 있는 거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 작은 미니카에다가 코끼리 1,600마리를 올려놔. 얘가 확 오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물고기가 살고 있는 거죠. 이 물고기는 애완용으로 기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수어는 빙점에 가까운 수준이래요. 그래서 보통 물고기가 여기 들어가면 바로 얼어 죽는데. 그리고 수압에 눌려 죽겠죠. 누가? 물고기가. 일반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는 살아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의 깊이에서도. 여기까지 제가 이제 알아온 심해 생물에 관해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들었어요. 심해생물. 저도 뭐 이렇게 뭐가 있을까라고 말은 했지만 관심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새로 발견된 몇 종 막 이런 거 하면 좀 찾아봐요. 기사 같은 거 뜨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고 걔는 되게 웃기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거 한때 좀 모으기도 했었거든요. 심해 생물들이 생각보다 종이 너무 많아요. 네. 그 사진 못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 네, 몇 마리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심해잖아. 음. 여기서도 막 그래도 뭐 사고 같은 게 있잖아. 그지. 막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심해에서. 그렇죠. 근데 일단 심해서도 들어가야지 사고가 나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 많이. 오 메르미도 알아봤다. 코너 속에 커너. 아, 빼자. 뭘 준비했냐면 블루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블랙홀 말고. 블루홀. 근데 이게 싱크홀이에요, 싱크홀. 그러니까 그렇지. 바다의 아, 싱크홀이라고 바다의 아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잠실에서 한번 있었잖아, 싱크홀. 그래서 대충은 다 아실 텐데, 땅속에 지하수가 흐르다가 이렇게 토사가 유실돼서 생긴 구멍? 이게 이제 지면이 함몰되면서 그 안에 동굴이나 이런 게 발견되는 거 싱크홀이라고 하죠. 근데 바닷속에도 이런 싱크홀들이 있는데 그거를 블루홀이라고 합니다. 제일 유명한 게 그레이트 블루홀입니다. 이거는 AKA 지구의 눈. 되게 이쁘게 생겼잖아. 그레이트 블루홀인데 이거 블루홀이라고만 쳐도 사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워 조금. 이 색이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 이쁜데 무서워. 그러니까 심연이라고 하죠. 심연. 그래서 그레이트 블루홀이라고 매우 유명한 블루홀이 있습니다. 지름 300m. 지름이 300m요. 하고 깊이는 124m입니다. 별로 안 깊네. 네, 지금 막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100m는 뭐 7천 그것도 7천 아니야. 이야기하고 8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깊대요. 인간이 끝까지 내려갈 수 있네. 100m면. 아니요, 못 내려가요. 왜냐하면 얘 깊은 어느 포인트를 넘어가면은 해류가 너무 급한 아, 거예요. 해류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넓지도 않고 해서 잠수정이나 이런 게 못 가고 다이버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개인이 들어가면 장비도 많고 움직임도 둔하잖아. 일정 심해 이하로는 못 들어간대. 근데 100m면은 스쿠버 다이빙까지는 갈 수 있는 근데 거기 안에 또 지형이 복잡하니까요. 길을 잃지. 방향 길을- 감각이 일단 없어져. 다 막혀 있고 이러니까 또 홀이니까 빛이 잘 안 들어간다고 해. 그래서 그레이트 블루홀, 다이버들의 천국 또는 무덤이라고 합니다. 무덤. 많이 죽는데. 그래서 위치가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 국가 벨리스라는 국가가 있대요. 벨리스. 거기서 벨리스 나디다. 그건 아닌가요? 벨리스에서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새끼 오늘 조용히 봐. 나 지금 하잖아. 메르미가 말하는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사진 치면 한번 보세요. 볼만한 것 같아. 가보고도 싶고. 하고 두 번째로는 다합 블루홀입니다. 다합. 이름에서 들어봤어. 느껴지죠? 인도. 이집트입니다. 아 이집트야? 오. 이집트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서 이 블루홀도 다이버들의 천국인데 57m 깊이 정도에 가면 더 아치라고 지명 붙여진 곳이 있대요. 더 아치. 더 아치. 아치. 해치백 같이. 아니 저 아치. 그래 그거. 둥글게 요 아치형이라고 하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집에 같이 다 여기서도 무지개처럼 이렇게 아치형으로 네, 생겼다는 거죠. 그런가 봐요. 급류에 휩쓸려서 죽는 다이버들이 많대요. 여기가 57m 이하로 내려가면 좀 더 다이빙이 네네. 불가능한 거야. 여기서도 많이 죽는다고 하네요. 여기가 되게 유명한 미스테리한 죽음을 맞은 유리 립스키가 죽은 곳이 이곳이에요. 아예 유리 립스키 그 네, 아저씨. 네. 유리 립스키 아시죠, 한구수님? 그 아저씨 유명한 아저씨였어. 네. 러시아 사람이잖아. 네, 러시아 잠수부 유리 립스키. 음.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 다이버인데요. 되게 경력이 오래된 강사 다이버였어요. 오. 남들을 가리키는 강사 다이버. 강사 다이버까지? 네, 강사 다이버인데 프로페셔널. 이 사람이 다합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 개인 캠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자기가 일단 시체는 건져졌고요.
건져졌는데 녹화된 게 있었어요? 네, 있었던 거죠. 오. 네, 멋있다. 미스테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탐사 도중 장비가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분당 30m의 빠른 속도로 하강했다. 장비가 장비가 벗겨졌는데? 벗겨졌는데도 막 빨려 들어가요. 오. 근데 제가 이거 동영상을 봤는데 보셨어요? 잠깐 봤어. 봤는데 이거를 여러 다이버들이 이 영상을 분석을 해요. 음. 근데 이걸 어떻게 아냐면 그 부유물들이 떨어지는 게 이제 위로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다이버를 그렇지. 내려가면서 저 정도면 분당 30m의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 쪽 빨려 들어가는 거. 근데 왜 그랬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시각이었대. 아. 근데 쭉쭉쭉쭉 빨려난 거야. 아. 그리고 동영상 도중에 help 막 이런 소리가 나요. 아. help 막 이러는데 이게 캠에 녹음이 된 건데 이 근데- 사람이 help라고 한 건지 외부에서 들린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오, 근데 물에서 음성이 전달이 된단 말이야? 들려줄까? 어. 동영상을 대 주소를 따왔어요. 이게 좀 무섭더라고. 이 소리가 들리나 물에서? help 들려요. 뭐 소리 안 같은데? 들리지? 다시. 그 소리가 전달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무섭더라고. 그렇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건지 다른 생명체가 한 건지 이게 밝혀지지가 않는 거죠. 아, 그리고? 누가 헬프했는지. 그치? 이 본인이 했는지 딴 데서 들어간 건지 모르잖아. 그리고 세 번째는 시신 수습 과정에서 시신이 너무나도 말끔한 거야. 이게 물에 뿌른 시체가 아닌 거예요. 며칠 만에 건졌는데. 오.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상황과 정황을 따져서 이 정도 부패는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사체가 깨끗한 거야. 그래서 부패가 하나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익사자의 시체답지 않다. 뭐 폐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다에- 죽였는지 몰라. 사람이 물에 빠져 죽잖아. 그거 촬영한 게 있어. 카메라. 사람은 아니고 돼지를 이제 딱 해놓는단 말이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제일 먼저 달려드는 게 새우야, 새우. 나 그거 보고 새우를 못 먹겠어. 그렇다. 그게 새우가 아예 덮어, 그 돼지를 싸그리 덮어서 야금야금 다 먹고 며칠 한 10일인가 지나니까 뼈밖에 안 남아. 새우랑 막 갑각류들이 와가지고 그러더라. 새우 되게 좋아. 아, 그거 못 새우 못 먹겠어. 먹겠다. 그래서 어쨌든 다합이라는 블루홀에서 유리 립스키가 의문의 사고를 당했다. 다이버들의 미스테리한 죽음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안 됐죠? 그 강사 자격증이면은 진짜 베테랑이거든. 그렇죠.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면. 그 다이버가 처음에는 이제 오픈워터 다이버라 그래. 그게 이제 초반에 따는 자격증이야. 그 다음이 어드밴스드 자격증. 어드밴스드 따기 좀 힘들대. 어드밴스 다음에 이제 진짜 힘든 게 레스큐. 레스큐는 이제 저거잖아. 구조. 레스큐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강사, 국제 강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근데 다이빙이 전 되게 하고 싶거든요. 나는 못하겠어. 저 바닷속을 되게 좋아해요. 저 게임 하는 거 아시잖아. 오비시류. 저 이번에 스노클링 한번 해보고 왔잖아요. 무서워 나는. 멋있죠? 힘들어요. 힘들다고? 힘들어요. 해보고 싶은데 뭐 남들은 신혼여행 가서 하라 그러는데 뭔가 기약이 없고 그게 장비랑 이게 은근히 이렇게 심해에 들어가면 혼자 있잖아요. 그 공포가 엄청나대요. 그리고 이게 그 호흡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비에 의존해서 호흡하는 거잖아요. 이 장비가 잘못되면 죽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포가 엄청 심하대요. 내가 다이버 스쿠버 다이빙을 잠깐 얘기하면은 그 스킬이 있어야 돼. 스킬. 거기서 가장 중요한 스킬이 부력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 하강 부력, 상승 부력, 중성 부력. 하강 부력은 밑으로 내려갈 때 쓰는 기술이고 상승 부력은 위로 올라갈 때 쓰는 거고 그다음에 중성 부력 이게 좀 하기 어려운 기술인데 자 잠수 30m까지 내려가서 잠수했어. 올라와야 되잖아. 쭉 올라오는데 한 번에 올라오면 안 돼. 천천히 올라와야지. 중간에 수면 위에서 나까지 5m 딱 남겨놓고 거기서 쉬어야 돼. 근데 거기서 쉬어야 되잖아. 가만히 그 자리에 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중성부력이야. 그 중성부력 스킬을 쓸 줄 알아야 거기 5m 지점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서 호흡을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질소를 배출을 해야 돼. 체내에 있는 질소를 배출을 해주고
올라와야지 되는데 질소가 배출되기도 전에 그냥 확 올라오면은 질소가 혈액 속에서 막 녹아버린단 말이야. 그럼 질소 중독이. 그럼 질소 중독이 되면서 막 감압병에 걸리는 거지. 근데 영화에서도 약간 그런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기는 하잖아요. 좀 쉬어야 돼 중간에. 근데 그 중성부력이 대부분 못 써가지고 거기서 좀 포기하는 다이버들이 많대. 어렵구나. 그 운동신경도 중성부력. 좀 있어야겠네. 그리고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 나는 귀 이제 아프잖아. 심해 내려가면 귀 고막을 꽉 누른단 말이야 수압이. 그러면 이퀄라이징이라 그래 그 기술을. 이렇게 코 이렇게 막은 다음에 손으로 비행기 탈 때 이렇게 빵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한 다음에 고지대 가면. 숨 쉬면은 그것도 나오잖아. 거기 한계령 가면 코 먹먹 귀 먹먹할 때 그 이퀄라이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걸 하는데 아픈 거야 오히려. 아플 때 있어요. 매번 매번 뻥 빡 뚫리지. 기름 밀어내는 거 아니야 고막을. 오늘 그럴 때 너무 있어. 아픈 거야. 영화에도 그다음부터는. 그 장면 들어갈 때 나오잖아요.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맞아. 나는 무섭더라고 물속은. 나 하고 싶긴 한데 이거 보니까 근데 근데 또 수중 사진 보면 또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취미생활의 최고봉이래요. 제일 많이 든대 비용이. 장비랑 배 타고 나가야 되잖아. 그쵸. 네. 일단 우리 바다까지 가는데도 되게 부담스러운데. 장비가 그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게 장비값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하기가 좀 그래. 우리나라는 시계가 되게 안 좋아. 바닷속 시계가 되게 막 좀 안 보인다. 잘. 근데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섬나라를 되게 그냥 깨끗한 거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마리아나 해구. 거기가 그거잖아요. 스쿠버 다이빙 하는 메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싶나 봐. 죽는데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맛에 호기심. 간다 그러더라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되게 탐구가 다 있는 조용하잖아. 진짜 조용하고. 거죠. 혼자만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꼭 항상 스쿠버 다이버는 이제 버디라고 있어. 버디. 나의 친구지. 항상 2인 1조로 가야 되잖아. 그 버디와 나의 신뢰가 항상 있어야 돼. 둘이 가다가 한 명이 잘못됐어. 내 친구가 잘못됐어. 그러면은 여기 보조 그 산소통을 갖고 다닌단 말이야. 그렇게 해주는구나. 근데 이 보조 산소통을 물려주면 안 돼. 그러면? 그럼 믿음이 안 가잖아. 이게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내 걸 물려줘야 되는 거야. 내 건 내가 지금 쓰고 있던 거잖아 지금. 근데 내 거를 바로 긴급하잖아 이 사람은. 내 거 물려주고 내가 보조 산소통을 쓰는 거야. 이런 서로 간의 신뢰가 있어야 돼. 네, 이거 진짜 많이 하는 사람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당황해요. 그럼. 네. 왜냐면 죽는 거니까 이게 잘못되면. 근데 그런 거에 두려움이 엄청 큰 거죠. 저는 고래를 진짜 실제로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도 군대에 가면은. 그러니까 고래를 수영하는 고래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물 속에서 위에 있는 거 말고. 고래를 볼 수 있는데 평생이 볼 수 있을까 근데 모르겠어. 가면은 그 상어나 뭐 이런 애들이 도망간대 그냥. 안 덤비고. 배가 부른가? 뭐 상황이 그렇게 있겠죠. 공격적이진 않다더라고. 원래 바다 표범? 응. 표범? 물개 이런 걸로 오해해가지고 서퍼들을 이렇게 먹는 거죠. 아래서 보면은 물개 같으니까 그렇게 잡아먹는다잖아 상어가. 근데 뭐 팔다리 다 있으면 처음에는 모르는 거니까 무섭겠지 상어도. 어쨌거나 유리 립스키는 그렇게 의문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미스테리하네요. 네. 그리고 되게 여러 썰이 있어요. 뭐 심해 생물에 의한 거다. 그래서 뭔가 방해를 받아서 해파리, 촉수? 아니 미지의 생물. 우리 쪽 빨아먹은 걸 수겠죠. 30m를 분단위로 쭉 내려갔다니까. 밑으로 뭔가 싹 끌어당겼어. 쪽 빨아들이는 게 있어가지고. 크라켄.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질소 중독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그렇게 깊지 않았고 다이빙한 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련한 강사가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가 됐고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네. 도와달라는 헬프가 제일 좀 공포스럽고 그리고 일단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동영상이 유리 립스키 영상을 보는 전문가들을 촬영한 영상을 제가 다시 보는 건데도 조금 무섭더라고요. 슬프기도 하고. 네. 그래서 다 블로홀이 있고요. 그다음에 딘스 블로홀이 있어요. 근데 이 블로홀은 카리브해에 있는 바하마라는 나라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가 원래는 페이퍼 컴퍼니 많은데? 세계에서 제일 깊은 블로홀이었어요. 그래요? 얼마나 되는데요? 202m. 장난 아니야? 지금 6,000m, 지금 7,000m 10,000m 이야기하고 내려가고 있는. 이걸 먼저 했어야 됐어.
근데 여기가 원래는 제일 깊은 데였는데 다른 블루홀이 발견이 됩니다. 오. 또? 네,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있는 룽둥. 아, 룽둥이라는 블루홀인데 용의 동굴이래요. 뜻은 룽둥인데 AKA 남중국해의 눈. 그래서 현존하는 제일 깊은 블루홀이고 너비는 130m, 깊이는 300m라고 합니다. 중국과 베트남을 네, 지었다. 그 사이에 있대요. 네, 룽둥이 제일 깊은 블루홀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 영화 얘기로 이제 좀 돌아가 볼까? 네. 여기까지는 이 영화를 소개하기 위한 복선의 베이스였죠, 베이스. 베이스에 불과했다. 그래서 영화를 간단하게 이렇게 스토리라인이 굴곡이 있거나 뭐 개연성이 있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잠수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심리적 공포이기 때문에 영화 소개를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영화 프레셔 2015년에 개봉을 했고요. 영국 영화고 출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4명만 알면 돼요. 처음 알아두실게 엥겔 데니 휴스턴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이분은 약간 뭔가 사연이 있는 깊은 눈매를 가졌죠. 무게감 있게 나오는 분 엥겔이고 매튜 구드라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연기 되게 잘하는데 이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에 출연했을 때. 아, 진짜? 네네.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매튜 구드라는. 근데 실제로 연기 되게 잘했어요. 제가 볼 때 실제 그 사람 같았어. 어색함 없이. 그래서 이 사람은 미첼로 나옵니다. 네. 미첼은 기독교고요. 그다음에 이 팀의 제일 보스예요. 그 젊은 아저씨. 네, 매튜 구드고. 그다음에 조 콜이라는 배우가 존스로 나오는데 예비 아빠. 네, 애송이 아주 파릇파릇하죠. 그래서 조콜이라는 깊은 예비 데는 아빠. 아직 들어가 본 적이 네, 없는데. 초짜 아예 처음 들어가는 급하게 급조된 팀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끼게 되죠. 네. 그다음에 엘렌 맥켄나라는 배우가 허스트. 약간 그 장인? 그 아저씨? 손 떠는 아저씨. 네, 술 중독자. 그죠? 알코올 술 중독이 아니라 거기서 잠수를 많이 해서 일하다 다친 거지. 산재야 그래요? 산재. 술은 그걸 잊으려고 반입이 안 되는 술을 가져온 거고 이분이 이제 허스트로 나오는데 이 엘렌 맥켄나라는 배우가 영화 시나리오에도 참여를 했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 네 분만 아시면 될까? 우리 또 별명 한번 붙여볼까? 우리 진지빠는 멋쟁이. 그 사람은 저거잖아. 엥겔은 뭐라 할까? 저걸 베테랑. 베테랑. 이 사람 특수 용접하는 사람이야. 네. 이 사람 꼭 내려가야 돼. 맞아요. 하고 매튜 구드는 보스. 하고 조콜은 애송이. 그다음에 허스트는 망나니. 중풍. 약간 그렇게 나오죠.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고요. 줄거리 요약 들어갈게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때 한마디 한단 말이야, 저 새끼 저거. 4명의 잠수부 미첼, 허스트, 엥겔, 존스는 악천후 속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려가게 해요. 네. 그래서 급조된 팀입니다. 팀의 리더이자 모범적인 성향을 보이는 미첼, 보스, 사연이 많아 보이는 엥겔, 특수용접가, 그리고 초짜 잠수부 존스, 하고 이제 더블머니 2배로 쳐준다는 말에 내려가는 거칠어 보이는 허스트, 중풍. 네, 이렇게 넷은 태풍이 오는 가운데 급하게 작업을 하러 수심 200m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우리 해구 얘기했으니까 200m는 왠지 얕다. 그래도 사람이 들어가는 건 엄청난 거야. 그럼. 이 정도 돼야지 그 송유관이 있나 봐. 그럼. 그래서 이 아래서 바닷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작업 도중에 폭풍 때문에 본선이 침몰이 돼요. 침몰이 되고 좁은 잠수정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산소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구조되길 기다리지만 본선이 침몰한 이상 잠수정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잠수부들은 의견이 갈리고 갈등하게 되죠. 서로 갈등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미첼은 그렇게 되게 보수적이고 약간 그런 성향의 사람은 나오는데 가만히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회사에서 우리를 구조하러 올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보스가. 베테랑은 이제 손해를 감수하고 구조를 할 리가 없다라고 베테랑은 생각을 하죠. 우리를 버릴 거야. 보험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을 걸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랜 잠수부 생활로 손이 부자연스러운 허스트, 망나니. 잠수부 생활을 오래 해서 이제 손의 감각에 마비가 온 것 같아. 허스트.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불안해 보이죠. 그리고 아이 초짜 잠수부는 이제 가족들이 그리워요. 곧 아기가 태어날 건데 보지 못하게 될까봐 이제 절망을 하게 되는 존스가 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산소는 일부 유실되었고 잠수종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회사는 소식이 없습니다. 무전이 잘 안 돼요. 결국에는 중국어선이랑 연결이 되죠. 정부도 아니고 중국어선. 갈등과 연민, 회한이 교차하는 가운데 죽음의 공포는 그들을 더욱 짓누릅니다. 과연 그들은 물 밖으로 나와 태양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기추가 주목됩니다. 기추 그거 안 하면 안 돼? 알았어요. 이거 대본 쓰면서도 여기 한구수님이 할 것 같아요.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렇게까지만 설명 좀 드릴게요. 왜냐면 그 안에서의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네, 있잖아. 심리적인 그런 그치. 내용들이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아마 네.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감압이라던가 이런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알고 보시면 아 쟤네들이 왜 갑자기 저렇게 못 올라가나 왜 바깥으로 나와서 다이빙해서 올라가면 되지 이런 생각 안 하실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보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근데 참고로 심해 생물은 한 5초 나오더라고요. 5초 나옵니다. 맞아.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그 바이포드 돌핀 사건이라고 있어. 그게 뭐야?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야. 이 요거래가 영화랑 되게 비슷해 이 영화랑. 아 그래요? 1983년 노르웨이에 이거 영화랑 똑같이 네. 시추 장치가 고장이 난 거야. 오. 그래서 4명이 내려가. 네. 영화처럼 똑같이. 자, 우리 지구가 아까 1기압이라 그랬잖아. 네네. 그럼 우리 체내 기압도 1기압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1기압에 안 눌리고 이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네. 우리 체내 기압도 1기압, 지구도 1기압. 근데 바닷속 그 시추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9기압인 거야. 네. 바닷속은 9기압. 그럼 이제 거기로 내려가려면 우리 체내 압력도 9기압으로 맞춰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혼합 기체를 사용해서 숨을 쉬어야 돼. 아까 스쿠버 다이버들 있지. 스쿠버 다이버들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게 30m, 50m야. 일반 맞아요. 산소통이랑 네네. 이런 거 메고 가면. 네네. 근데 100m, 150m까지 들어가려면 혼합 기체를 써야 돼. 네. 혼합 기체를 사용해서 숨을 쉬면은 체내 기압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도 아까 영화에서도 감압실에 들어가잖아. 네 맞아요. 거기서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몸속의 체내 기압을 높이는 화면인 거야, 그게. 그래서 뭐 애송이 거기서 뭐 그 뚜껑 열지 말지 막 이러잖아. 로션 뚜껑 네. 닫는 게 좋을걸? 그런 장면인데 그게 체내 기압을 올리고 있는 상태야. 실제로 이제 이 바이포드 돌핀 사건에서도 4명이 그 챔버 안에서 9기압으로 체내 온도를 막 체내 기압을 막 올리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사건이 터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는지 그 감압 챔버 기계 안에서 4명이 막 상승시키고 있는데 누가 바깥에서 문을 탁 연 거야. 근데 아까 내가 모든 그 힘은 평형을 이루려고 그러는 성질이 있다 그랬잖아. 딱 열었는데 와 사람은 지금 내 기압은 9기압이야. 대박. 근데 문을 딱 여니까 이 외부 기압도 9기압이니까 나도 9기압이라서 살 수 있는 건데 문을 여는 순간 1기압이 돼버린 거야. 외부가. 나는 9기압인데 외부는 1기압에 노출된 거야. 그럼 내 몸은 어떻게 돼? 터져야지. 부풀어 오르지. 네. 이게 순식간에 문 열자마자 뻥! 4명이 다 터졌어. 실제로. 와.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이 4명이 뻥 터졌잖아. 4명 그냥 아예 순식간에 뭐 시체도 살점도 못 찾는데. 근데 그 문 연 사람 있지. 2명이 열었거든. 그 연 사람도 죽었어. 시체 파편에 맞아가지고. 그 정도로 그 뻥! 반발력으로 날라오는 게 그렇지. 세다는 거죠. 척추뼈 이런 거에 네. 맞은 것 같아. 다 뚫고 지나갔던 거죠 몸을. 그리고 그 한 명은 중상을 입었고. 거의 폭탄 터지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폭탄이 뭐야? 더 파괴적이다. 9기압이면은 야. 술탄 아니, 술탄 일본에서. 터졌을 때. 근데 사람들이 폭탄이라 그러면 그 폭탄을 맞아서 폭발해서 죽는 줄 알잖아. 근데 원래 그 파편이 파편. 죽는 거잖아. 수류탄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네.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 그 사건을 아마 좀 해서 만든 게 아닐까 싶어. 아, 이 영화가. 영화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어. 네. 그래서 영화 얘기 계속 해보자면 관전 포인트는 제일 첫 번째는 그거예요. 심해에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맞아. 과연 구조가 되느냐? 햇빛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죽음이 목전인 상황에서 내가 만약 그 잠수부들이라면 어떤 심정을 갖게 될까? 그게 관전 또 포인트고, 세 번째는 눈앞에 이익이 급해서 인명을 경시하는 사회. 그죠? 이 백슬론이라는 회사가 정유회사 같은데
원래는 보내면 안 되는 상황인데 잠수부들을 심해로 내려보낸 거잖아요. 선장이 전화를 열심히 하더니 무조건 내려가야 된다. 무조건 내려가서 하라고. 네, 하죠. 지금 아니면은 유실될 손해가 막심하니까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건데, 그래서 그런 사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요새 또 시국과 연결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 터널 보면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터널을 스폰가 약간 이제 개봉 상영이 이제 끝났으니까 하정우 씨가 혼자 갇혔는데 얘를 찾네 마네 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네 이러면서 손해이익이 얼마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배두나 씨가 와이프로 나오면서 보험계약서에 하잖아요. 지금 세월호도 똑같은 거잖아요. 네, 세월호 생각이 진짜 제일 많이 나죠. 우리는 건지는데 그게, 돈이 얼마 드네 마네. 우리는 그게 트라우마였잖아, 그지? 그때 참 이대로 괜찮은가? 그래서 시국이랑 연결해서 세월호도 생각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로 저는 봤어요. 제가 뽑은 관전 포인트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상고수님. 약간 좀 압력 그쪽 계통에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직종이거든요. 고압, 저압, 중압. 그래서 나는 되게 정말 흥미롭게 봤어. 그리고 막 산소 게이지가 모자라가지고 막 떨어질 때 있잖아. 그것도 막 되게 막 긴장되고. 그 나는 3.5. 3.5? 그 나와 좀 관련돼서 그런지 그치, 재밌더라고. 그러면 더 재밌게 보게 되지. 강대리님은요? 저는 그냥 멍한 상태에서 봤었는데 근데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어서 졸리기도 우리 셋이 하고 같이 봤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맨날 3시 봐. 네가 와 인마. 오세요. 처음에 이제 무남의 삶. 해양 생물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영화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에어리언 오브 더 디볼션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소개로. 그래서 별점은 몇 개? 별점은 그래도 한 3개 반. 3개 반? 오, 오늘 별점 높다. 안도팔님은요? 저는 일단 별점은 4개고요. 오. 저는 이런 약간 심리적인 걸 묘사하는 영화를 좀 좋아해요. 아, 사람이 극한에 처해졌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하고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응. 어떻게 생각하면 맞아. 네. 맞아. 그거를 극한이 되면 어떻게 진짜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 맞아. 아무리 인격적으로 해도 극한 상황이면 사람이 네. 본심이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일본 경우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이혼율이 그렇게 높아진대요. 이제 그치. 자기 내면의 모습이 다 네. 보이니까. 자기 먼저 도망가. 배우자 그러니까 버리고. 그런 거예요. 배우자 버리고 다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그런 포인트로 봤어요. 저도 별 4개 나갑니다. 나 재밌었고 스릴러 공포인데 일단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장면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막 건 없어요. 무서워 막 이런 네. 막 이런 거는 없는데 지금 두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여기서 저는 재미있던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좋은데 이 사람들의 회상씬이나 사연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 전에 저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까지 좀 잘 풀어냈다고 생각이 들었어. 공포지만 사람의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약간 좀 풍부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세트장이 되게 작잖아요. 그냥 잠수정 하나만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산은 별로 안 들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개개인적인 뭐 감정이라던가 그런 두팔님 말씀하신 것들 같은 부분이 잘 나와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네. 우리 평점 되게 높네요. 그러면 별 한 3.8 정도 되겠다. 그치? 5점 만점에 3.8 정도. 그래서 재미집니다. 추천합니다. 네. 다 재밌게 본 거지 그러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영화 프레셔, 심해, 블루홀, 폐소공포, 스릴러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재밌었다. 재밌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다. 공포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 소개 방송 블랙홀. 다음 에피소드에는 더 재밌고 더 무섭고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기다리고 있어 손 들고.